한 푼도 없는 고아 소년이 시장 한켠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매지혜. 지혜를 파는 곳.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소년 때문에 왕궁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고려 중기, 개경 인근의 작은 마을. 여름 장마가 유난히 심했던 해였습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 소년도 그날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도움을 줄 친척도 하나도 없이 소년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집도 땅도 돈도 모두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고아들이 구걸을 하거나 절에 의탁하는 동안 이 소년은 개경의 시전거리로 향했습니다. 12살 소년이 혼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소년은 시전거리 후미진 곳에서 가장 작은 점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월세가 가장 싼 곳이었죠. 주인 어르신, 이 가게를 빌리고 싶습니다. 점포 주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그래? 돈은 있느냐? 소년은 품속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에 휩쓸리기 직전 소년의 손에 쥐어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한 달치 월세, 여기 있습니다. 주인은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좋다. 하지만 한 달 아래 월세값을 내지 못하면 당장 나가야 한다. 알겠느냐? 소년은 남은 돈으로 붓과 종이, 먹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매지혜, 지혜를 팝니다. 시전거리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것 봐라. 미친놈 하나 나타났네 그려. 매지혜, 지혜를 판다고? 지혜로우면 왜 저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겠어? 저런 애송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소년은 시전 사람들의 조롱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붓과 종이를 다지런히 정리한 뒤 조용히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개경 제일 가는 비단포 목상 김객주의 아들 춘섭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간판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판다고? 재미있네. 춘섭이는 개경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야, 꼬마야. 네가 판다는 지혜 얼마나 하느냐? 소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지혜는 무게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값을 치르시면 됩니다. 뭐?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한 양어치만 사고 싶구나. 과연 한 냥짜리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년은 침착하게 한 양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춘섭이를 자리에 앉힌 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뜬 뒤 종이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물관 인쟁.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춘섭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객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 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한 양을 다 썼단 말이더냐. 김객주는 즉시 시전으로 달려가 소년의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사기꾼 같은 놈. 당장 돈을 내놓거라. 하지만 소년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원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 물건도 함께 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돌려줬잖아. 이 종이 쪼가리. 아닙니다. 종이는 돌려주셨지만 종이에 담긴 지혜는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소년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도련님께서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 조언을 따르지 않겠으며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반드시 구경하겠다고 말입니다. 김객주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소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꽤 영리하군. 객주님, 물건을 샀으면 제대로 값을 치러야지요. 결국 김객주는 서약서에는 서약하지 않은 채 화만 잔뜩 내며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개경 시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의 두 후궁이 또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후궁들은 서로 견제가 심했습니다.
특히 최후궁과 이후궁의 나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최후궁의 나인 월화와 이후궁의 나인 춘심이 시전 과일 가게에서 마주쳤습니다. 저 참외는 우리 마님께서 드실 것이오. 아니요, 우리 마님께서 먼저 찜해 놓으셨단 말이오. 서로 앙숙이었던 나인들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참외는 땅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지나가던 춘섭이가 소란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춘섭이는 그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월화가 춘섭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도련님,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시오. 이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소. 춘심도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소. 도련님, 제 편을 들어주시오. 춘섭이는 그저 멍하니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나이는 번뜩 자신의 상전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떠올리고 황급히 옷에 흙을 털고 서둘러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두 나이는 각각 자기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앙숙이었던 두 후궁은 즉시 왕께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전하, 저 후궁 나인이 시전에서 행패를 부렸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쪽 나인이 먼저 싸움을 걸었사옵니다. 왕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 그럼 그 증인을 데려오너라. 짐이 직접 물어볼 것이다. 김객주의 집에 왕의 금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객주의 아드님을 궁으로 데려오라는 어명이십니다. 김객주와 아들 춘섭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궁에서 증언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섭이는 그저 멍하니 구경만 했을 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자초지종을 모릅니다. 그저 싸움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김객주는 급히 소년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게. 아들이 궁으로 끌려가게 생겼네. 과연 소년은 어떤 지혜를 팔았을까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냥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거래하시겠습니까? 김객주는 주저없이 은자를 꺼냈습니다. 소년은 다시 깊이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에 가시거든 미친 사람인 척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신이 온전치 못한 척 하십시오. 객주의 아들 춘섭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대전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시전에서 두 나인의 싸움을 목격했다는데 사실이렸다. 춘섭이는 갑자기 히히덕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히히히, 꽃이 예쁘네요. 나비야, 나비야. 왕이 황당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저는 참외가 좋아요. 빨간 참외, 노란 참외. 대전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놈을 증인으로 부르다니. 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자에게 무슨 증언을 듣겠느냐. 당장 내보내거라. 춘섭이는 무사히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김객주는 기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평생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멀쩡한 모습을 보이면 왕을 속인 죄로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깊은 고민 끝에 김객주는 다시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지난번 지혜로 아들이 위험은 막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네. 내 아들이 평생 미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나? 어찌하면 좋겠나? 좋은 방법이 없겠나? 500냥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왕의 기분이 매우 좋을 때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고하십시오.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면 임금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객주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왕이 사냥에서 큰 사슴을 잡고 돌아온 날을 택했습니다.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하, 소인이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의 지혜를 샀던 것,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것, 모두 목숨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왕은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혜를 파는 소년이라 재미있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거늘. 짐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느니라. 걱정하지 말거라. 객주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김객주가 돌아간 후 왕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작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그런 지혜를 판다니. 왕은 신하를 시켜 소년을 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소년이 대전에 들어서자 왕이 물었습니다. 짐에게 팔만한 지혜가 있느냐? 소년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전하. 특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께는 꼭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그 값이 얼마인고? 10만 냥입니다. 왕에게 판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히 전하께 10만 냥을 내라니. 이 녀석 보게나 아주 맹랑한 놈이로구나. 하지만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10만 냥을 주겠노라. 소년은 왕께 정중한 예의를 표하며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실의 고급 종이 위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금부리 경하씨. 왕은 그 지혜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로다. 이 글귀를 왕궁의 모든 기물에 새기도록 하라. 그날부터 왕이 쓰는 모든 그릇에, 왕이 보는 모든 거울에, 왕의 침상과 베개에 이 글귀가 금실로 수놓아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왕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던 큰아들 태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은 비통해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짐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왕은 침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장막을 들이운 어두운 방에서 발을 모두 내리고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대신들은 왕이 부재한 틈을 타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국경에서는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새로 들어온 나인이 왕의 침전으로 아침 수라를 들고 왔습니다. 제대로 지시를 듣지 못했는지 그녀는 수라상을 내려놓자마자 창문으로 가서 얼른 발을 모두 걷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놈이. 왕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봄의 화창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무겁던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왕이 부신 눈을 가까스로 뜨고서 대체 누가 왕의 명령을 어겼는지 알기 위해 궁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용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궁녀의 얼굴이 아니라 창문 옆 커다란 거울에 새겨진 한 줄의 글귀였습니다. 금불위 경하시.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베개에도 이불에도 수라상의 그릇에도 물잔에도 모든 곳에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아들은 이미 내 곁에 없구나. 하지만 살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이 아니면 과연 언제란 말인가? 그날부터 왕은 다시 조정에 나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려는 다시 질서를 되찾았고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소년을 곁에 두고 자주 지혜를 구했고 소년은 훗날 왕의 참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불위 경하시.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언제 하리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지금은 언제입니까?